자, 이제 경과 신의 관계입니다. 이제 금과 금의 관계는 뭐 쌍금상살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서로 죽이려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갑과 갑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 갑과 을에서는 뭐 서로 대립하려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갑과 갑은 서로 그 의지를, 뜻을 굽히지 않아서, 그러나 뭐 서로가 서로 수용하고, 그 각각의 영역을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경과 또 경과 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부딪힌다고요. 그리고 부딪히면은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또 이제 더 사나운 것은 그 경과 신의 관계인데 이거 이제 철추세우기라고 해서 이것은 뭐 이제 구슬을 새망치로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식간의 물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사라든지 또 대인관계에서 아주 이렇게 이제 불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조합인데 어쩌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겁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금이론이. 또 얘를 6월 경금이다. 이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팔자 그 식간 증가론에서 이 텍스트에서는 각각 식간의 조합 관계를 예를 들어서 갑갑이다 이러면은 갑이 갑을 이렇게 병립하고 있는 구조도 쌍목성림이라고 하지만 인월의 갑목 이것도 우리가 갑과 갑의 관계를 일단 본단 말이에요. 사령한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금이론이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6월의 경금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똑같이 이렇게 철추새우과 같은 그런 상을 지어서 약간 이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경금이론이 아무래도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속성을 지니게 되겠죠. 양인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무서운 성질이 드러나거나 한번 이렇게 수가 틀리면 큰 사고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점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친으로 보면은 이 신금이 경과 경은 서로 대립하는 구조지만 신금은 경금에게 치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론이 또는 신금이론이 예를 들어서 경금의 동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육신 형제에게 좀 치이는 형국이고 경금이론이 신금을 갖고 있으면 뭐 동료든 친구든 또 동기간에서 내가 신금의 동기를 좀 이렇게 위압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제가 신금으로 있으면 두려워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닌데 경금이 그러면 신금을 기뻐하는 때는 언제인가? 아주 그 조열한 하월에 예를 들어서 조우지신으로 개수를 쓸 때 하월에 이제 여름에 개수는 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다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겁재인 신금을 가지고 개수를 돕는단 말이에요. 개수를 우리가 경금을 가지고 돕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제 신금을 쓸 수 없을 때 경금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신이 도우면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신이나 상관을 쓸 때는 이론이 왕왕 구조가 일단은 유리하죠. 또 상관을 쓸 때 겁재를 쓰면은 이런 것을 인보상관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상관의 유형은 한순간에 어떤 협조자를 만나서 일시에 도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경이 있고 신이 있고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인보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하월에는 개수가 조용신이고 일선의 용신이 되고 그것을 보좌하는 용신으로 신금을 쓰는데 보좌하는 용신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신금이 중요한 용신의 기능을 하죠. 이때 이제 1호로 발달하는데 보통 이제 상관을 이제 써서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재관격이라든지 관인격과 달리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양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을 써서 우리가 격곡을 나아갈 때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관료군에 좀 속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1호로 나아간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실업을 일으켜서 내가 귀를 누린다든가 부둥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경력을 예를 들어서 공직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이도공명인데 이제 1호로 나아간다는 이 뜻은 기본적으로 뭐 예전 같으면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어떤 다른
진로를 통해서 나중에 크게 출세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이제 신유술을 그러니까 이제 신유술 방국을 다 갖추면 부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경과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신유술 방국을 짠 종역격은 일단 팔자체에서 그렇게 종역을 짜면 우리가 부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운이 금수운으로 흘러도 되고 목화운으로 흘러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금국을 지어서 종역을 이루면 우리가 부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사유축 금국이 아니에요. 신유술 방국을 지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옥진부에 뭐라고 하냐면 종역격이 삼기를 만나면 천추의 명성을 날린다고 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월 경금은 축음은 병정을 다 기뻐하죠, 그죠? 간섭운잡을 병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화를 이용해서 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으로 정화를 보좌한다. 뭐 이게 이제 난강망이 이제 각 대목의 첫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6월 경금은 간섭 병용을 우리가 꺼리지 않죠. 간사를 병용하는 거예요. 간섭운잡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3기라는 것은 을병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축 금국을 지어서 종역격을 이루면은 금기를 거스르는 병정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유술 금국을 짜면은 그것이 병정을 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정화가 투여도 좋고 명식에 투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고 또 운에서 만나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과경의 관계에서 이미 제가 종역의 귀를 말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니까 다시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의 종역은 이제 6월에 신월의 경금은 우리가 경과경의 관계에서 신월의 경금은 뭐 종역격이 하나밖에 없죠. 신유술 금국을 짓는 거. 그러나 6월에는 두 종이 있겠죠. 사유축을 지어서 금국을 짜는 경우도 있고 신유술을 지어서 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유술 방국을 가지고 종역격을 이루었을 때 운이 남방으로 향한다. 이렇게 해도 금신 입화양에 부기와 영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으로 가면은 뭐 종역의 기세 그대로 순응하는 거니까 기세가 순수해서 또 발전하죠. 그런데 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합의 종역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금수동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수로서 설해야지. 그래서 운이 서북으로 향할 때만 굉장히 청아하고 그런 부한 가운데 부중치기에 그런 귀한 그런 현실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남방의 운으로 간다? 그러면 종역의 세를 거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승도가 아니면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으니까, 자, 승도가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팔자에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자, 우리가 목숨을 주관하고 이러한 것은 일단은 재신에 달려있는 겁니다. 재신에. 재라는 것은 남자에게 돈과 여자기도 하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은 양명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 재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재가 굉장히 기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재라는 것이 기신의 역할을 하고 또 팔자에 예를 들어서 재가 없어서 굉장히 재가 예를 들어서 없거나 또 재가 기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재가 기신의 역할을 해가지고 재운이 왔다?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죠? 또 팔자에 아예 재가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상한 격국을 이루면은 종역격 같이 이렇게 일행듣기 같은 이렇게 이제 순수한 기세를 가지고 격국을 정하면 이런 경우에 재운이 오면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 큰 돈을 잃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건강과 수명도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자술에서 아주 깊이 궁고하면 결국 이제 깊이 내려가면은 진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재 문제가 있으면은 목숨까지 해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자,
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그냥 도네이션 하거나, 우리가 이제 뭐, 사찰에 이제 오래 다닌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서 목숨 보전을 이렇게 하려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데, 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자, 모든 재산을 다, 절에다가 이렇게, 그 사찰에 다 바치죠. 이렇게 하니까 암도 없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니면 교회 전 재산을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혼납하는 거죠. 또 이렇게 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또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 팔자에 재신이 몹시 기신으로 작용할 때 내가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망쳐서 파산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없앴기 때문에 죄의 그 흉의를 일단은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보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승도가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하기조차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승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절에서 내 개인 재산 소유가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운에 문제가 생겨도 또 팔자에 있어서는 안 될 재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도 재신이 있는데도 내가 실제에서 재산이 전혀 없이 있다. 이러면 목숨은 보존하죠. 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재라는 것은 돈과 여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양명지원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그 위급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위중한 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뭐 병원에서 손도 쓸 수 없는 암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살고 싶으면은 내 재산을 다 뒤로 하고 또 도네이션 하기 싫으면은 내 재산을 가족 소유로 다 돌리고 그리고 그냥 산으로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떨어뜨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에 그동안 사실 뭐 암에 걸린 게 결국은 뭐 스트레스가 이제 그 병의 이제 근원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보통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뭐 좀 가민성 그런 대장 증상도 보이고, 뭐 이러다가 굉장히 소화불량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까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나를 속썩인 거는 죄입니다. 죄. 보통 이제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집안에 뭐 처가 너무 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부인이 내 병에 근원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리니까 부인이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남편에게 죄책감 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간호하겠다고 붙어 있는 거예요.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죄를 다 털어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고 그러니까 곁을 떠나서 그냥 산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승도의 길을 가든지 그게 뭐 아주 청정비구의 길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그 병을 그 조섭차 이렇게 그 한가한 그런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걸 또 그 부인이 와서 간호를 하겠다고 그때 와서 부인이 지난 날을 뭐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간호하겠다 이러면은 절대 6개월 못 넘깁니다. 그러한 것이 이런 물상대체예요. 물상대체가 아주 그 큰 개념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의 단서들을 이렇게 명리학의 고수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자에 죄가 아예 없다 또는 뭐 재신이 기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죄가 아예 없는 형태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팔자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돈과 여자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팔자에 죄가 없어도 우리가 이제 롱마, 비천 롱마라든지 충암 롱마라든지 이렇게 허재나 허간을 가지고 비재격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용신으로 쓰이는, 허신이 용신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국을 짠 그 종역격과 그 다음에 사막국을 짠 종역격이 전혀 다르죠. 특히 그 재의 그 시기를 따진다면은 방국을 짠 그 종역격은 부기를 다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천연의 순수한 기운으로 우리가 기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향으로 운이 안 해도 좋지만 그것을 완전히 거슬러 하원으로 와도 종격은 좋다는 거예요. 왜 방국이라는 것은 화가 왔을 때 그 화의 용신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술 중에 정화해서 통근해서 유력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 금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중의 병화를 화의 근원으로 삼을 수가 없다. 통근처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화가 무조건 불리한 겁니다. 당연히 그 금균을 거스르는 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축 금국에 예를 들어서 종역도 부기롭지만 운이 모군이나 화운으로 들면 재의 기능, 관의 기능, 북이 다 잃는다는 그런 암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이무의, 북이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종역격은 이렇게 방국을 짠 겁니다. 그래서 신월 경금이 종역격이다 이러면은 그것은 뭐 이미 확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유술 금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종이 있죠. 신유술 금국도 있고 사유축 금국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유술의 방국을 짠 명이 훨씬 부기를 확정 단언할 수 있는 게 여간한 그 운의 흐름에서도 항상 좋으니까. 그러니까 화양으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신이 화양에 들어도 귀를 만나기 때문에 이 아주 특별한 그런 묘임이 있습니다. 다른 식간에서는 방국과 사막국의 차이에서 좀 다릅니다. 방국과 사막국의 각각의 그 일행 듣기가 각각의 그 뭐 순도가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방국의 명이 훨씬 더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 구분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막국의 순수한 기세를 얻은 것이 방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경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방학국의 종격격이 훨씬 더 유리하고 두텁습니다.